지난 1968년 문을 연 세운상가는 세계 각국에서 들여온 부품이 모인 동양 최대의 전자상가였습니다. 이곳에서 구하지 못하는 부품은 한국 어디에도 없다고 할 정도였죠. 그만큼 IT 코리아의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설적인 곳이었는데요. 당시 전자기술연구소의 부소장으로 근무하던 이용태 회장은 연구소를 그만두고 1980년 7월 세운상가에다 작은 컴퓨터 회사를 엽니다. 컴퓨터를 만든다는 게 내 눈으로 봤을 때 참 쉬운 일이었다고. 근데 아무리 정부 보고 쉽다고 얘기해도 말 안 듣고, 재벌 보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건 우리 못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했으니까 구체없이 내가 나와서 시작을 한 거죠. 5사람이 출자해가지고 1,000만 원인가 뭐 작은 출자를 해서 하는데, 그걸 이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가지고 이 청계천에 있는 전자 가게를 하나 샀습니다. 그것이 삼보 컴퓨터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컴퓨터 제작은 조립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양철을 구부려 본체 케이스를 만들고 TV를 모니터로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컴퓨터가 바로 이겁니다. 1981년 1월 국내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SE8001이 탄생하는데요. 사실 이보다 20여 년은 앞서 국산 컴퓨터 개발의 꿈을 펼칠 기회가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에 근무하다 한양대학교로 부임한 이만영 박사는 한국전쟁 직후 미군들이 버리고 간 장비로 컴퓨터를 만듭니다. 지난 1962년 8월 제1호 소형 전자계산기에 이어 1963년 3월에는 설계를 개조해 제2호기 제작에 성공하죠. 이것이 국산 기술로 개발된 컴퓨터의 효시였습니다. 당시 언론은 한국 최초의 전자계산기 완성이라며 대서특필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1963년 11월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에 일어난 화재 때문인데요. 불은 조기에 진화됐지만 이만영 박사가 발품을 팔아가며 혼신의 노력으로 만든 최초의 국산 컴퓨터 2대 모두 한 줌의 채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가보니까 뭐 엉망이에요. 그 1호기, 2호기는 다 타버리고 뼈대면 낭사하고 내 한 200분의 책이 반은 다 타고 거슬리고 물 받아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아주 시리가 많았습니다. 이게 부품이야, 이게. 부품이 이게 청계천에서 이거 모은 거지, 이게. 그냥 뭐 있는 데는 막 그냥 긁어다 했으니까. 그렇고 요거 이제 공작기계 군역도 넣고. 이게 3호기야. 이게 3호기. 이게 이제 3호기구나. 3호기. 얼마나 커요. 이게 굉장히 진짜 크죠. 크네요. 굉장히 크죠. 네.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수 이만영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최대 규모의 전자계산기를 만들어 5월 27일부터 완전 가동을 보았습니다. 무려 5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이만영 박사는 600여 개의 진공관을 비롯한 4만여 개의 부속품을 국내 시장으로부터 구입해서 조립했다고 하는데, 그 응용면을 살펴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물론 미적분 등 어려운 계산을 삽시간에 해낼 수 있으며 계산 결과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추스른 박사는 3호기 제작에 성공했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너무 가난했고 국산 컴퓨터 개발은 그저 먼 나라 얘기였죠. 먹고 살 게 없는 입장인데 연구하겠다고 뭘 달라 국회에 기대한다는 것은 그건 전혀 그건 뭐 정부를 원망하거나 그건 기분은 그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컴퓨터로 좀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었던 한국의 컴퓨터 산업은 화재와 가난으로 인해 역사에 묻히게 됩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1980년대 초반에야 비로소 한국의 컴퓨터 산업이 재개되는데요. 그 본격적인 시작이 바로 삼보의 개인용 컴퓨터였습니다. 80년대에 애플이 T3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렇게 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은 제품 1호가 컴퓨터였고,
그또 대표 그 컴퓨터 중에서 회사 중에서 TG35 메이커를 가장 선호를 했으니까 지금의 애플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후 컴퓨터는 필수품이 됩니다. 기업들은 앞다퉈 제품 생산에 나서고 우리들의 책상엔 컴퓨터가 놓이게 되죠. 개인용 컴퓨터인 PC가 한국만큼 빠르게 보급된 나라는 드뭅니다. 1982년도 당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PC의 가격은 당시 국립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과 맞먹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용이란 이름으로 대중화된 컴퓨터는 90년대 중후반까지 무려 200만 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공부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없는 살림을 쪼개서라도 기꺼이 사주셨습니다. 이렇게 빠른 컴퓨터의 보급과 확산 덕분에 IT 코리아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친숙한 제품들인데요. 소형 가전에서 지능형 로봇까지 외형과 사용 목적은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한국 IT 역사에서 획을 긋는 또 하나의 명장면, 반도체 산업이 IT 코리아의 태동기인 1980년대를 달구게 됩니다. 아침 7시, 통근버스들이 줄을 지어 들어옵니다. 삼성 반도체 본부가 있는 이 도시의 아침은 매일 이런 풍경으로 시작되죠. 2011년 9월, 삼성은 세계 최초로 20나노 디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세계 1위 자리를 다시금 확인하죠. 삼성의 반도체 사업은 1983년 2월 일본 동경에 머물던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반도체 사업 계획은 무모한 치기로 여겨졌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에서 반도체는 무리라는 거였는데요. 그런 시선에도 삼성이 계획을 밀어붙인 이유는 위기의식 때문이었습니다. 1973년도에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1차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어떤 첨단 기술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전자산업 위주의 육성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하고, 그 중에서 소재 산업의 일환으로 반도체를 좀 선택을 했던 거고요. 삼성의 반도체 사업에 대한 의지는 추진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발표 후 단 6개월 만에 생산 라인을 완공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목표로 개발에 뛰어든 삼성은 공장을 건설한 지 4개월여 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디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바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기도 했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졌겠지. 하지만 자전거를 만들던 기술자들이 어떻게 됐든 그 최첨단의 공정과 기술을 사용해서 최첨단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라는 건 상당히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요. 그 후 2, 3년 간격으로 다음 세대 제품을 내놓으며 선진국들을 따라잡던 삼성은 92년 64메가디램, 94년 256메가디램에 이르러선 경쟁업체를 앞서게 되죠. 2010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은 미국과 일본 등의 추격을 가뿐히 제치고 1위를 기록했는데요. 1993년 이래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죠. 그 이전까지는 급급했었습니다. 돈이 되는 당장의 사업들,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라든지 가발이라든지 섬유라든지 이런 사업 위주로 국내에서 진행됐었는데요. 삼성의 반도체 사업 성공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위한 사업 준비, 미래에 대한 투자가 결국 한국을 살 수 있구나. 그래서 미래에 관한 준비에 관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됐고요. TV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1980년대 한국이 최첨단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인의 문화와 기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젓가락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한국인의 특수성이 세밀하고 미세한 공정이 요구되는 반도체 산업에 적합하고, 이른바 찌개 문화라고 하죠. 서로 협동하며 장기간의 공정을 거쳐 나오는 반도체 생산 과정이 한국인의 기질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한국이 IT 강국 반열에 올라서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통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유엔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세계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가장 발전한 나라로 선정됐습니다. 조사 대상이었던 152개 나라들 가운데 한국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미국 같은 쟁쟁한 IT 선진국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속도와 IT 국가 경쟁력 지수에서도 1위를 휩쓸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한국을 IT 강국으로 인정한 이유, 그건 바로 정보통신 인프라 때문입니다. 외국에 나가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 특히 인터넷이 얼마나 훌륭한지를요. 자, 그럼 이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orean internet is wonderful. Wonderful. Really good, really fast. I haven't had any problems with the internet here. Oh, well, on the subway you can use the internet, whereas in England, in London, you can't use the internet. The speed is great. There's no limits. And all the internet companies have great service. 세상을 단 몇 초 만에 하나로 연결해주고 동시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인터넷.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인터넷의 시작은 바로 이분.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라 불리는 전길남 박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982년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국가가 되는데요. 전길남 박사가 한국 최초로 인터넷을 연결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미국이 부품 판매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미익선은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외에는 되고 있는 나라는 없고, 그러면 그거에 필요 있는 하드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수출 금지 항목. 미 국방부에서는 에서 승인 받아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승인 안 해요. 그거는 뭐 미익선은 밀리터리 군사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수출 절대로 안 돼. 나는 그 회사까지 갔는데. 당시 인터넷은 미국의 주요 군사 기술로 미국 정부는 기술 유출을 우려해 북한과 인접한 한국에는 주요 부품의 판매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전길남 박사는 독자적인 기술로 서울대와 전자기술연구소의 컴퓨터를 연결시키는데요. 이 일은 하나의 전설이 됐습니다. 서로 다른 통신망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전송장치 없이도 인터넷 연결에 성공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때 구미에 있었고, 그날. 그래, 구미에서 그거 이용해서, 그 네트워크 이용해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컴퓨터에 로그인 하는 거죠. 그래, 느낌이는 서울대학교에 있는 컴퓨터 쓰고 있는 거죠. 구미에 있는데. 근데 신기한 거죠. 전길남 박사 덕분에 인터넷을 연결시키는 게 가능해지면서 폐쇄적인 미국의 인터넷 정책도 개방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후 전길남 박사는 일본과 중국은 물론 지금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다니며 그가 창조한 인터넷 기술, 한국의 인터넷 기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